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발산동의 25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이곳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302동 503호 28평짜리 아파트.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가 이 집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파란 가스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최영순 씨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냄비 손잡이가 들려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냄비는 파란 불꽃 위에서 점점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순 씨의 주름진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점심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왔는데 언제부터인지 냄비가 비어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타는 냄새를 맡고 이웃 이영애 씨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영순 씨, 무슨 냄새가? 영애 씨가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영순 씨는 여전히 빈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순 씨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소문난 살림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마쳤는데도 지갑을 또 꺼냈어요. 며칠 전에는 30년 넘게 다녔던 미용실을 찾지 못해 골목을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아들 대현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바쁜 일상이었지요. 며느리 김보미 씨는 간호사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고등학생 딸 지우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세요. 지난주 보미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대현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가 보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잠들기 전 침대 옆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냄비를 뭘 하려고 했지?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삐뚤했습니다. 몇 글자를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수첩을 덮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냄비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영순 씨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영순 씨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5층에 있는 아들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첫날 밤 대현 씨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왜 이 시간에? 여기가 내 집 맞지? 영순 씨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본 며느리 보미 씨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집은 3층이에요. 여기는 5층이고요. 이런 일이 사흘 연속 반복되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입시 준비로 예민한 지우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맨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일 모의고사인데. 보미 씨가 먼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시어머니의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병원? 무슨 병원? 신경과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대현 씨가 화를 내며 말을 끊었습니다. 치매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치매일 리 없어. 대현 씨는 승진을 2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머니의 치매 소식이 알려지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지요. 하지만 영순 씨의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손녀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영순 씨가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세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던 할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순 씨가 잠든 밤 10시 세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이상해요. 전문의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아빠 할머니가 저를 정말 못 알아보셨어요. 지우의 말에 대현 씨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요양원은 안 돼. 절대 안 돼. 결국 영순 씨를 대현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었지요. 영순 씨가 아들 집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영순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려 했습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지켜봐야 했지요. 어느 날 새벽 3시 영순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겠다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보미 씨가 발견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온 가족이 잠에서 깼어요. 다음 날 아침 대현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셔드리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이웃분들께도 부탁드리고 그게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그렇게 영순 씨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어요. 이 결정이 훨씬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순 씨가 다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302동 503호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정적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고는 목요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영순 씨가 아침밥을 지으려다 가스불을 켜놓은 채 거실로 나왔어요. 30분 후 이웃 영희 씨가 계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영순 씨, 영순 씨, 급하게 올라간 영희 씨는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순 씨가 냉장고에 있던 일주일 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던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은 대현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진료 후 말했어요. 식중독 증상이시네요. 상한 음식을 드신 것 같은데. 대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음식 장사를 했던 어머니가 상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한다니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대현 씨는 어머니 집을 점검해 봤습니다. 냉장고 안은 엉망이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 곰팡이 핀 반찬들, 상한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건 버리셔야지. 뭐가 상했다는 거야? 멀쩡한데. 영순 씨는 곰팡이 핀 두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현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보미 씨가 이틀에 한 번씩 시어머니 집에 들러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장맘인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영순 씨의 약물 복용도 문제가 되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같은 약을 하루에 몇 번씩 먹거나 아예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자 이웃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둘 영희 씨에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 영순 씨 괜찮은 거 맞아요? 어젯밤에도 복도에서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영희 씨는 고민 끝에 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연 씨, 죄송한데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여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젯밤엔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대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연 씨는 보미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진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뭔가 해야겠어. 그럼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도 알아보자. 보미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미 영순 씨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영순 씨는 다시 한번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멀리 아파트 단지 밖으로까지 나갔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얇은 잠옷만 입고 있던 영순 씨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강서구 발산동 아파트 단지. 한겨울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택시기사 김영수 C54가 새벽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얇은 잠옷만 입고 맨발인 노인 한 분이 도로변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 씨가 차를 세우고 다가갔을 때 영순 씨는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집이 어디죠?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와 함께 박상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박 경찰관은 15년째 이 지역을 담당하며 노인 관련 사건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눈에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영순 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신분증으로 아들 대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 6시 응급실로 급하게 달려온 대연 씨와 보미 씨. 의사의 첫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입니다. 몇 시간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예요. 박상민 경찰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302동 503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와 오물이 흩어져 있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며칠 된 그릇들이 곰팡이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우유, 곰팡이가 핀 반찬들, 썩은 과일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침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불은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아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대소변이 묻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박 경찰관이 꼼꼼히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오래 계셨던 겁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를 여쭤봤는데 대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후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체중도 정상 범위보다 15kg 부족하고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피부염과 욕창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됐다면 박상민 경찰관이 가족들을 별도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노인 방임에 해당됩니다. 방임이라니요? 부양의무자가 의식주, 의료적 보호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대연 씨와 보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과는 별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님이 생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니까요. 박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식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순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대연 씨와 보미 씨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였지만 상담을 받으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사 이미연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이 우선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미 씨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전문의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은 영순 씨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니까 생각 보시는 것만큼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한 달 후 영순 씨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정은희 선생님이 주 3회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맙네요. 정말 고마워요. 영순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음식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약통에는 날짜와 시간대별로 약이 나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큰 글씨로 쓴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연 씨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 댁에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대연이 고생이 많네. 영순 씨의 기억력은 여전히 떨어졌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즐거워했습니다. 보미 씨도 변했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간단한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무침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 어디 있어? 그냥 정성이지. 정성.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댁에서 함께 TV를 보며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이야기 더 들려줘. 비록 영순 씨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물어봐도 지우는 짜증내지 않고 다시 대답해 주었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두가 영순 씨 집에 모였습니다. 정은희 선생님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대연 씨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순 씨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꾸준히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요리, 산책, 독서 등을 통해 인지 능력 유지에 노력했습니다. 박상민 경찰관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정신을 차렸어요.
다행입니다. 가족이 함께 노력하시니까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대현 씨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네. 이제라도 함께하면 되죠.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영순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대현이와 봄이, 지우가 다 왔다. 정 선생님도 함께. 온 가족이 모이니 행복했다.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다. 글씨는 여전히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내용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집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리들도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영순 씨에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대현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장기요양보험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의 경험담을 들은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기억력이 없으세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대현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었습니다. 박상민 경찰관은 그날 밤 일지에 적었습니다. 최영순 씨, 사건 후속 조치 완료. 가족들의 적극적 협조로 성공적 회복 중. 사랑은 방법을 알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영순 씨의 집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져다 준 제라늄이었어요. 빨간 꽃잎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처럼 우리도 다시 예뻐졌죠? 그래. 우리 지우 말이 맞네. 다시 예뻐졌어.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는 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과거의 아픔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매라는 시련 앞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순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